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BBS 특집 한반도 평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평화와 통일 분야의 전문가 세 분의 강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앞으로 모시고 또 강연을 청해 볼 텐데요. 그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야겠지요.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4년 동안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하셨는데요. 전 평화재단 기획실장이셨고 정토회 에코부타 이사시며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유정길 선생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정길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큰 수건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우리의 좋은 통일이라고 계속 외쳐왔었고 당연하게 다 통일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고 헌법에도 우리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미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에 삼국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이 나라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서로가 전쟁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서로가 그래가지고 다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하고 아주 치열하게 서로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난 뒤 지금 우리가 신라는 우리 땅이고 백제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구려는 우리 땅이고 백제 신라는 남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1000년이 지난 우리 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서로가 치고받고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다 우리나라고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 뒤, 200년 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적대하고 있고 북한을 갖다가 계속 증오하고 있지만 100년 뒤, 200년 뒤의 관점으로 보자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북한과 남한이 전부 다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북한을 적대해야 될 세력인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함께 해야 될 우리 민족이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민 가신 분들은 한국에서 살다 이민 가신 분들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민 2세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학교를 잘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고향이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분단 시스템 내에서 이미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끄럽고 또 남북 간에 갈등도 생길 텐데 그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또 1000년 뒤에 어떤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득일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지금 원치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통일과 남북 간의 평화는 대단히 중요한 이득이고 경제적인 이득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통일은 우리가 하고 말고가 아니고 팔자입니다.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국경은 같이 붙대고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떤 국가가 발전하려고 한다면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어떤
지식과 지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괜찮을 텐데, 우리 같은 이렇게 분단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사상적인 어떤 억압이라든가 사상적인 어떤 그런 좀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섬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도국가긴 하지만 북한이 막혀가지고 대륙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마치 일본을 섬나라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과 결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가 활성화되게 되고 또 남북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의주까지 철도가 만들어지고 유럽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배로 움직이거나 비행기로 움직였던 그런 물류가 전부 다 철도라든가 도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물류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물류 비용이 줄게 되고 또 여러분 시베리아나 이쪽에서 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서 석유를 가져오지 않아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연료를 갖다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건 생산 비용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당연히 낮아지죠. 낮아지면 그만큼 물건을 갖다가 싸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게 돼서 경제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대륙과 연결되게 되면 여러분 사고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륙과 연결되게 되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그동안 우리가 남한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 사고에서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를 자꾸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상력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굉장히 대륙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남한만 책임지는 관점이 아니라 동북아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또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들어서 안목과 시야를 넓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큰 지도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 부부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다음에 같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한다는 얘기는 서로 가까워진다는 의미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일정하게 갈등을 통해서 깊어지게 되는 거고 갈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끼리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갈등이 있긴 있지만 이 갈등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갈등은 없는 게 좋다가 아니라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일종의 잠깐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 갈등을 우리가 겪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준비가 필요해요. 갈등을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반하는 힘이 필요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동안 이게 이 남한과 북한이 평화와 통일의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저 과거 분단이 남한은 미국을 대리해서 북한은 소련이나 러시아를 대리해서 일종의 대리전의 양상으로 싸우면서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과거의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다는 의미는 그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환경 쪽에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생각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세포, 대량 폐기 이런 것들이 발전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식의 과거 근대적 사고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 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통합돼 가지고 거대한 국미국가가 돼 가지고 거대한 강성대국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이것만 좋은 건가? 제가 볼 땐 그렇게 강성대국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남한과 북한이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식민지적 관계가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근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과제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의 문제로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들을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고 교류하고 평화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근대적 과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슈를 갖다 장착시켜 나가는 거죠.
탈근대 과제와 탈식민지 과제를 같이 해결해서 남한과 북한의 통합되는 과정이 교류하는 과정과 평화적 과정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같이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대한 강성대국 또 그래서 막 그냥 정말 그 성장하고 잘 사는 이런 나라만이 아니라 어쩌면 풀뿌리 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정말로 그 지역의 자립적인 또 순환적인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남북의 통일 문제가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자국 내 문제, 한국의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께서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통일만이 아니라 우리 전 지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큰 사건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길 선생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열쇠 말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첫 번째 강연 멋지게 열어두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남과 북의 이 평화와 또 통일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키워드라기보다는 키 센텐스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궁금한 점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유정기 선생님의 이 강연을 들어보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코멘트 하실 게 있다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접 선생님께 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여기 계신 분 먼저 여쭤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저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 세대, 젊은 세대가 북한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교류가 활성화되니까 그동안 남한에서만 우리가 놀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면 남한도 왔다 갔다 하지만 북한도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많아지게 되고 북한에서 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조심할 것들은 자칫하면 초기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약간 좀 우리가 홀대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형태로 접근하거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또 남한에 있는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갖다 무슨 무수한 자원이나 자연을 갖다가 함부로 개발하거나 파헤치거나 이용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중에서 이제 남북의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과거 식민지 과제라든지 탈근대화적인 그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분이 좀 풀어질 수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좀 구체적인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우리가 그 방향을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 교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한 100년 뒤, 200년 뒤에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을까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갈등도 지금 당장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것들이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동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유정기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입
부의 강연을 멋지게 열어두셨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열쇠 말들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강연해 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강연을 또 청해 봐야겠죠. 두 번째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혹시 한반도 평화와 또 남북 통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마 이분께 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의 체제와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우리 박영자 박사님의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라는 그 이슈 속에서 어떤 도전들이 있고 계속 갈등과 도전 이게 막 어떨 때는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가 또 지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과거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많이 오고 이런 이 상황에서 어떤 도전들이 우리에게 지금 환경이 펼쳐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떤 과제나 어떤 시각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북미 간의 인식 격차가 지금 핵을 둘러싸고 북한의 핵을 둘러싸고 계속 대북 제재와 이 핵 문제가 지금 계속 얽혀갖고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이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2월달에 우리가 많이 기대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거래가 되지 않고 결렬 상태로 끝났죠. 이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핵을 먼저 북한이 포기할 것을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먼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 그다음에 핵시설, 핵인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 국제사회에서 핵 신고를 하고 그 핵신고의 핵물질과 아니면 시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리스트를 제공하라라는 핵 리스트와 핵신고하고 이 핵검증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핵을 만들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먼저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먼저 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나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핵 문제하고 이 체제 안전 보장은 등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상호주의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특히 90년대부터 이 핵물질에 대한 처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 거치다가도 도중에 협상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이 대외와 단절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시기에 다시 나와서 이 협상에 참여하다가 또 다시 또 협상이 흐지부지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먼저 좀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미국 중심의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강대국들은 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게 이 먼저 포기할 걸 요구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먼저라는 게 어디 있냐? 협상은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체제 안전보장의 안을 동시에 마련해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차이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어제 오늘 내일이 계속 다루는 이렇게 좀 급격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커다란 도전으로 좀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전쟁은 반대해야 된다. 전쟁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기조잖아요. 이래서 그럼 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향해서 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기본적으로는 이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기본 대원칙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화 최우선 정책이라고 해서 계속 도발하고 제재를 했다가 또 재도발하고 이 계속 악순환이
이 한반도 분단 7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됐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고리를 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건 남북한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북한 당국과 이 남북한 주민들이 절대 전쟁은 아니다. 절대 우리는 함께 이웃으로 됐건 아니면 형제가 됐건 우리가 아무리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임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려면 서로 약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함께 살기 위한 약속. 저희가 아파트에 살건 아니면 지역에 살건 간에 공동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언제 해야 되고 또는 뭐 그 층간 소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체제나 아니면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존중이 즉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르고 이 상호가 다른 상태에서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 나갈 건가? 함께 살기 위한 규칙은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걸 먼저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계속 하나여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 서로 고통스러워지는 게 이 남북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분단 자체가 한반도의 남북한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라 분단 자체가 이 냉전 체제가 형성되기 이전, 즉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나타났고 우리가 이제 이 일제 식민지 시기를 경우하고 그 이후에 해방과 함께 이 국가 수립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이 우리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통일을 향할 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축은 이게 이제 남북한의 문제로 이게 협소화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 자체를 좀 국제사회로 이 글로벌하게 확정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남북한 문제로만 자꾸 보면 오히려 해결 대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뭐 이 동아시아뿐 넘어서서 뭐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나 아니면 분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행위자들이 이제 남한, 북한, 미국, 그 외에 이제 중국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그동안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역할, 그 중재를 넘어서서 이들이 협력하도록 촉진하고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남북미 간의 이제 이 한국의 역할인데 이 한국의 역할 관련해서도 사실 이 북한 측에서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즉 이때 당사자라는 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 북측하고 이 남측은 하나의 의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그 국가를 수립하고 분단 체제가 되고 지금 7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한국 국가를 세우고 안보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이거든요.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관계를 소원하게 해서는 그 올바른 미래의 통일 한반도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동안 서로 계속 갈등하고 하는 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면서도 이 한반도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게 이제 이 한반도 문제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으로 발전하자라는 대의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제 합의하에 지금 이제 한국 정부는 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조율해 나가고 협상을 촉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인식 격차, 현재 뭐 핵 문제나 아니면 체제 안전 보장,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이 큰 상태에서 중재자가 없이는 이게 이 거래나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런 이 정책 방향,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8.15 기념사에서도 얘기했던 신한반도 체제라고 얘기하는 이 신한반도 체제는 이걸 호흡을 빠르게 하면 계속 지치기만 하고 어떠한 성과가 더 없다라고 보고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이 한반도 이 분단 이전부터 왜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
왜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그 식민지를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왜 그 해방과 함께 독립적인 이 자립국가보다는 미국이나 소비에트, 구소련의 영향으로 분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나라는 어떤 역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통일 이전에 이 분단으로 인한 갈등들, 비용들, 이런 분단 체제를 없애면서 점점 이렇게 평화 의식을 확장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발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기본 정신으로부터 이제 정책 방향이 첫 번째가 세워졌고, 두 번째가 이 한반도 평화를 이 평화 번영을 이 남북한 문제로만 한정되면 이 대안도 보이지 않고 성과도 크지 않다라고 보고, 이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평화 협력을 유도하는, 이 한반도는 이렇게 이 소위 대륙하고 그 다음에 해양 세력들이 서로 결합하는 이제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 서로 평화 협력의 네트워크를 유도하면서 발전해야 된다는 어떤 정책 방향을 세운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크게 이 앞으로 우리가 평화라는 건 이 추상적인 평화를 넘어서서 발전, 공동 발전할 수 있고,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실물적으로 보이는 건 경제적인 발전과 연계돼서 사고해야 된다라는 게 소위 평화 변형과 이 평화 공제의 정책이고요. 크게 이러한 비전에 따라서 이 평화 협력 공동체하고 경제 협력 공동체, 이 두 가지 공동체의 상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부에서 중요한 노인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한반도의 중요한 위험 요소인 핵무기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약속 체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도화하도록 하는 것. 이런 과정에서 소위 이제 이 평화와 경제가 서로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자라는 게 정책적인 방향이고, 이게 이 단순히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나 유라시아 전체의 경제협력 공동체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건 이 신한반도 체제 구축의 과제는 이 한반도 차원하고 동아시아 차원이 동시에 맞물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권, 뭐 남미나 북미나 이런 미국권의 이 경제 공동체가 있듯이 유럽 지역은 원래 오래 이미 그 EU, 유럽 연합이 있듯이 경제 공동체나 사회 문화적 공동체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아시아 지역이 유독 아직 공동의 공동체가 지금 이 실질적인 공동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협의체는 있지만 실제로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성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제 신한반도 체제에서 중요한 이거는 한반도 차원에서의 과제와 이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과제가 맞물릴 수 있도록, 즉 평화와 경제라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한반도 차원에서는 일단 이 항구적인 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 구체적으로 보면 이 비무장지대부터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고, 남북한의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위기나 갈등 또는 그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을 때 바르게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의 문제가 있는 거고,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일단 동북아 지역에 이제 뭐 일본, 중국, 한국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이 태국 이런 전체 지역이 이 거의 2차 세계 대전 전에 다 식민지였고 많은 경제적 갈등과 그다음에 강대국으로부터의 그 예속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제 이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사회보다 훨씬 복잡하죠, 내부에. 그래서 이 특히 안보 문제,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안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동북아 지역의 특징인데,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 이 다자 간의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안보적 과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 경제적인 측면하고 인간 사회 문화의 교류, 즉 네트워크,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제로는 이 철도 공동체, 이 동아시아 지역을 가르는 이 철도 공동체, 에너지 공동체, 경도 공동체, 이런 3대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같이 협력하고 이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성과를 도출하는 이런 과제가 지금 이 신한반도 체제 구축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런 과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수많은 과제는 이제 정책 담당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지예요, 의지. 어떤 의지가 중요하냐면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 발전이 가능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런 이제 자기 의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이 상상을 통해서 많은 걸 이뤘잖아요. 전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DNA도 많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인물도 바뀌고. 뭐 제가 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9등신, 10등신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걸 꿈꾸면은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의 미래를 펴서 나의 발전과 우리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는 평화나 통일에 대한 고민, 이 의지가 상당히 정책이나 아니면 향후 미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과제, 조금은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박영자 박사님께서 좀 쉽게 우리에게 이해 잘 되게 이렇게 또 풀어주셨는데요. 자, 평소에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통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강연 듣고 궁금한 사항 혹은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양성과 의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약간 극단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들만 다루다 보니까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국가 차원에서나 통일연구원 차원 또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있다면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 한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이 통일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통일부 산하에 있는 이 교육기관, 통일교육기관인데 우리 무슨 포털 메일에 이런 데다 이제 키워드를 통일교육원. 저는 연구원에 있는 거고 제가 하는 건 주로 연구를 하는 거고 교육을 전담하는 통일교육원에 가시면은 뭐 사회, 문화, 청년, 뭐 그다음에 시장 경제, 북한 여성, 뭐 북한의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쉽게 써놓은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매년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유용한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이렇게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또 북한의 이모저모까지 함께 또 질문과 응답까지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연 남아있죠. 마지막 강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한반도 평화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한반도 평화포럼 사무국장이신 이창희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또 세 번째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앞에서 얘기한 신한반도 체제를 과연 우리가 힘있게 열 수 있는가, 우리가 자신 있게 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100년을 열려면 우리가 과거의 10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지정학적 저주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반도 분단 상황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찰을 일으키는 곳에서 우리가 되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반도 분단은 이 한국 전쟁 때 해방 이후에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논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외세가 이 한반도를 어떻게 갈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까, 이런 것들을 한반도 분단의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단의 기원은 사실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명나라와 강화회담을 하면서 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분단해 볼까? 그리고 우리 조선에 팔도가 있었는데 북쪽의 4도와 남쪽의 4도를 한번 나눠 가져볼까?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나당 연합군으로 해서 통일신라를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칠 때 한반도가 분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신라라는 우리 민족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개입을 시켰죠. 근데 우리 민족의 의사 전혀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단되는 것은 임진왜란 때 그런 분단 논의가 됐던 것은 임진왜란 때 처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은 계속 이제 이어져서 구한말 때도 이어지는데 사실 청일전쟁 아시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885년에 영국의 킴벌리 외상이 이 한반도가 되게 불안하다. 차라리 천국과 일본이 38도선을 중심으로 서로 분할 통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이 어디서 맨 처음에 만들었는지 아세요? 거문도입니다. 그게 거문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1885년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거문도에 해밀턴 테니스장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영국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천국과 일본이 되게 위험하니까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들과 한반도를 나눠 갖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논의는 또 러일 전쟁 때도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전에 1890년에 일본이 러시아가 너무 세다고 하니까 39도선이나 대동강인 한강을 중심으로 나눠 가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일본이 너무 커지다고 생각하니까 러시아가 1903년에 러일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39도선으로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해방 전후에 뭐 신탁 통치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그때부터 한반도 분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데 그런 역사는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선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거죠. 38선은 오래된 역사를 두고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어떤 충돌 속에서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단의 논의에 우리를 배제한 그런 어떤 한반도 분할 통치 논의에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항이 갑오 농민 전쟁입니다. 1894년에 반해세 반봉건을 외치면서 시대적인 탄가노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또 외세들의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거족적인 밀란이 사실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그 갑오 농민 전쟁을 일으켰던 농민들은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또 10년이 지나서 또 일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자꾸 간과하는데 여러분 망우리 가시면 조선 창의군 13도 창의군 의병탑이 있어요. 망우리에 그런 게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망우리에 조선 구한말 의병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대문으로 진격하는 그런 투쟁을 벌립니다. 그때 1906년부터 1911년까지 정규군 일본 정규군과 한 2,800여의 전투를 갖다 치르는데 한 2만 명에 3만 명이 전사합니다. 특히 갑오 농민 전쟁 때 당했던 사람들의 친척이나 자식들이 또 의병으로 많이 와서 전라도가 특히 의병에 많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집중적인 토벌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단순히 의병으로만 싸운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런 제국에서 대한제국에서 민국으로 전환하는 우리 민족이 세계사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평화적인 비폭력 만세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 만세운동을 계기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이 지속됩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은 사실 좌절됐죠. 왜 좌절됐을까요? 그 시대가 엄청난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것에 이어서 1930년대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그리고 1945년 분단, 또 1946년부터 49년까지 중국에서 제2차 국공내전이 벌어지는데 만주했던 조선족들이 20만 명이 민병대로 참가하고 5만 명이 정규군으로도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한 60년, 70년 동안 한국전쟁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징병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징용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전투를 해가지고 서로 동족상전에 비극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많은 비극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그런 독립의 번영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선 근방에 엄청난 공장을 이미 져놓고 있습니다. 이 휴전선이 시작되는 바로 밑에 이 파주가 있고 이 파주에 LCD 공단, 세계적인 LCD 공단이 있습니다. 올해 완공되는 OLED 공장은 연간 1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5만 명의 직감적인 고용 효과를 내는 그런 엄청난 단지입니다. 여기에 만약 연평도 표국 같이 포격이 만약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두워지겠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평화를 외쳐야 된다는 거죠. 평화 경제의 핵심은 단순히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한다. 경제적으로 잘 살면 평화도 온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걱정을 합니다. 너무 평화 통일에만 신경을 쓰고 경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에 신경 쓰기 위해서, 즉 평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에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유례없는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 정상회담 2차례, 북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지금 계속 5차례, 7차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이런 걸 보면 외교사의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죠.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역사가 대역사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번영으로 꼽혀나는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우리는 북방으로 올라가야 되고 남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가 계속 갈라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북방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이 옛날 고려인이라고 우리 조선족이 이 간도에 살았으면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사람은 고려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라 그러니까 나 가기 싫다 해서 도망간 곳이 사할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 2세들이 3세들이 여기서 살고 있죠. 여기가 지금 보물섬이 됐습니다.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고 가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석유관과 가스관은 어느덧 지금 북경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까지는 못 오고 있죠? 분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으면 에너지가 우리가 많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뽑아 올리는 중장비는 누가 만들어요? 대한민국이 만드는 겁니다. 일본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일본한테 사할린을 뺏겨봤던 경험이 있던 러시아예요. 중국 사람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중국한테 뺏은 연해주예요. 그러니까 전혀 빼앗길 것에 염려가 없는 그런 한국이 기술도 있으니까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또 밑으로 가면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 자원과 에너지로 많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해죠. 연해주는 950만 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죠.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이 동남아 6억 5천만 정도가 삽니다. 이 인도 2030년 되면 20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 교육액이 215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우리 한반도의 번영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운데가 막혀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2040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동북아 경제권이 북미 경제권, 유럽 경제권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막혀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평화롭게 진행할 때 북한의 번영도고 우리 남한의 번영도 지속 가능해지면서 상호 번영하는 신한반도 체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강의하신 분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나와 같은 북한을 만들려고 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지금 서로 번영을 추구하면서 공존을 추구하면서 사이좋게 서로 인정하면서 여유를 갖고 그럴 때 어느덧 통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헌법으로 1인 1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한국가 중심의 그런 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차를 인정하는 그런 사실상의 통일을 평화경제를 통해서 남북연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갈 때 우리는 어느덧 이제 하나의 체제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할 수 있어. 이런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작은 바로 이 악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국내적으로 불안하고 세계적으로도 미중 갈등 때문에 세계 경제 침체가 온다고 합니다. 각국의 경제 신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AA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신용평가기관 S&P가 발표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 이 악수의 힘이 경제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평화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경제로 우리가 힘을 모아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평화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를 반드시 자신감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주제로 우리 이창희 박사님께서 마지막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지난 100년과 또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강연과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하실 게 있다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요즘 일본과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장차 3국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장차 삼국의 미래는 질문하신 젊은이 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긴장이 조성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북아 영토 분쟁이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린 유례 없이 서로가 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우리가 일본으로 700만 명이 관광을 갑니다. 중국에서 800만 명이 일본으로 관광을 갑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500만 명이 관광을 갑니다. 일본에서 한 350만에서 400만 명이 중국으로 관광을 갑니다. 또 우리나라로 중국에서 관광객이 지금 좀 줄었는데요. 500만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350만 정도가 옵니다. 이렇게 몇백만이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의 한일 간의 마찰은 일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힘들이 크게 작용하면서 동북아의 평화, 한반도의 분단도 거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창희 박사님의 강연과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좋은 강연과 또 여러 가지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고 갔고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이것으로 2019 BBS 특집 한반도 평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한반도, 안타깝게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남북 통일의 주인공이 되고 또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